고려의 정신력 스승이었던 보각국사 일현. 일현 스님은 알고 있었을까? 민족의 자긍심과 불심을 담아 스님의 손끝에서 태동한 두 권의 책이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불교 문화 유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곳은 운문사입니다. 운문사는 1400년 전에 원광법사가 대작갑사로 창건했는데 오늘날에는 비구니 승가대학이 설치되어서 우리나라 승가교육의 요람으로서 첫 손꼽히는 그런 도량이기도 합니다. 이런 스님의 발자취를 찾는 저는 오늘은 이곳 운문사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스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바로 삼국유사의 집필 현장이 바로 이곳 운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문사 안에서 이런 스님과 삼국유사의 자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문사에 관한 내용은 삼국유사 고양이목조에 실려 있다. 후삼국 통일 시기에 태조 왕건은 운문사에 주석하던 보양국사의 계책으로 이 일대를 평정하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937년 대작갑사의 운문선사라는 사액과 함께 전지 500개를 하사했다고 기록돼 있다. 사액을 받은 후 운문사는 경제적 기반을 갖춘 대찰로 성장했고, 왕사로 책봉된 원흥국사 하길이 주석하던 1129년부터 전성기를 맞았다. 대선사의 승계를 제수받은 일현 스님은 강화도 선월사, 영일 554, 비슬산 인흥사의 주지를 지내고 이곳 운문사 주지로 오게 됐다. 이 소나무는 바로 이름난 운문사 소나무입니다. 수령이 500년 됐는데 이 운문사가 그 전통을 잘 지켜온 만큼이나 500년 동안 푸르름을 지켜온 그런 그 상징 같기도 합니다. 일현 스님은 72세 되던 1277년에 이곳에 충렬왕의 왕명으로 주주로 부임을 해서 5년 동안 주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삼국유사를 편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님은 이외에도 100권에 이르는 그런 많은 책을 낸 대저술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유독 삼국유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삼국유사가 삼국, 특히 신라 불교 문화를 너무도 생생하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듯 삼국의 역사는 삼국사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50분이나 된 삼국사기는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인 또 그 외교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삼국의 역사를 엮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님은 이름도 삼국유사라고 지었습니다. 유사는 남은 일, 남겨진 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그 삼국사기에서 보지 못하던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생한 신앙의 또 삶의 또 여러 문화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모두 9편으로 삼국유사를 엮은 것이죠. 물론 이런 스님이 이 운문사에서 그 일을 다 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설산에서의 35년의 주석기간 동안 또 남해 정림사라든가 이런 여러 대장경을 본다든가 또 오어사라든가 인흥사 이런 여러 곳에서 다니면서 정말 발품을 팔아서 여러 자료들을 직접 확인하고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뿌리 깊은 그런 문화국가이고 또 그 문화의 힘이 보통 사람들의 굳건한 신앙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삼국유사의 9개의 편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곳 운문사는 그러한 삼국유사를 처음 편찬하기 시작했던 그런 유서 깊은 이런 스님의 자취가 서려 있는 도량입니다. 삼국유사는 고대사 중 정사에는 없는 고조선, 삼국, 가락, 후삼국에 관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찬술한 편년체 형식의 역사서다. 삼국유사가 언제 처음 간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판본들은 고려시대의 것은 없고 모두 후대인 조선시대에 판각된 것들이다.
고대 사회의 역사, 풍속, 종교, 문학, 예술, 언어 등의 기본서로서 삼국사기에 없는 많은 사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곳은 운문사 작업전인데요. 바로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어떻게 편찬했는지 그 스스로 태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가형태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아마 탑에 네 기둥에 있던 사천왕이 그대로 지금 모셔진 걸로 이렇게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는 원광법사에 이어서 보양선사가 이 운문선사를 이렇게 사의를 받은 이렇게 크게 일으켰던 그런 이 시기입니다. 삼국유사 의회편에는 대체로 시대순으로 이렇게 스님들을 쭉 이제 배려했는데 원광 스님 바로 다음에 보양이목이라고 하는 보양 스님의 전기가 실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장 원효 스님보다 저 뒤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스님이 이곳에 주석하시면서 이분들의 전기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그동안 잘못됐던 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원광법사전에 붙여서 실린다라고 명확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여러 자료를 많은 종류의 자료를 모았지만은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교감 작업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이분을 설명하는데 이 유물을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이 저 앞에 나와 있는 사천왕상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삼국유사의 장점 중 하나는 참고한 기록이나 구전되는 내용을 원형 그대로 남겼다는 점이다. 현장을 답사하며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의 역사서나 금성문 등은 출처를 남기고 이견이 있으면 별도로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운문사 비로전 앞에 있는 3층 석탑입니다. 운문사에서 가장 나이 든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님께서 이곳에 주석하시면서 바로 다음 해에 역대 연표라는 자그마한 책을 스님이 중창했던 비설산 인흥사에서 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연호를 맞추면서 우리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 삼국유사의 저본이 되었던 그 토대가 되었던 책이기도 한 것이죠. 삼국유사가 삼국에 남겨진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국유사 이야기들이 사소하거나 그냥 넘겨버릴 그런 이야기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첫 역사는 단군조선이죠. 바로 우리가 단군조선을 알 수 있는 것은 삼국유사의 첫머리에 고조선 편에서 그 단군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삼국유사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황룡사 구충탑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도 이런 스님이 이곳에 주석한 중간에 경주에 가서 충렬왕을 만나고 오는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아마도 몽골의 침공으로 불타버린 황룡사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에 젖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찾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황룡사 편을 엮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런 스님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그런 특히나 정주적인 그런 사사가 아니라 우리 민간에 많이 전해오던 또 사찰에 전해오던 이런 중요한 기록들을 찾아내서 그를 일일이 모두 삼국유사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확한 전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책을 쓸 때 이 글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줄을 달듯이 삼국유사의 대부분의 기록에는 이것이 어떤 뜻이 전했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봐도 굉장히 치밀한 그러한 저술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삼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 가지 불교 문화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삼국유사를 또 한편으로는 잘 짜여진 불교 문화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삼국유사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곳 우문사에 주석하실 때 모두 엮여졌던 것입니다.
이 책 5권 9편으로 구성된 삼국유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대의 종교, 역사, 지리, 문학, 언어, 민속, 사상 등 모든 것이 총망라돼 있다. 지배층의 역사적 사실과 이치를 담은 문헌과 백성들 사이에 굽이 전승되는 이야기가 공존하는 삼국유사는 한마디로 정신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이련 스님은 78세 되던 해 국존으로 추대돼 개경에 머물렀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국존의 자리를 내려놓고 낙향했다. 아들을 출가시키고 70여 년 홀로 사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였다. 스님의 효심은 삼국유사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삼국유사 9편 중에 마지막 편은 효선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효도하고 선행이 더 붙었습니다. 이련 스님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효에 이 선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집에 김대성이 재상집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재상이 되어서 현생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었던 얘기도 바로 이 효선편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5편을 마련했는데 사실은 이련 스님 자신이 대단한 효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은 이련 스님께서 국종이 된 다음에 노무를 모시고 96살의 노무를 모시고 봉양했던 바로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즉 이련 스님의 효행을 기리는 이런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이련 스님은 자신이 직접 실천했던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효를 삼국유사에도 그대로 담아서 효선편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출가를 해서 집을 져버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출가를 해서도 이렇게 노무를 모실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이련 스님은 효선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유사의 마지막 편인 효선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봉양을 받고 이듬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 이련 스님의 효심은 열반에 든 후에도 꺼지지 않았다. 이련 스님은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자신을 둥둥이 마을에 묻어달라고 당부를 했다. 제자들이 밤마다 인각사 석등에 불을 올리면 그 불빛이 이련 스님의 부도에 비추고 부도의 빛은 다시 어머니 묘를 환하게 밝혔다. 인각사 석등, 이련 스님의 부도, 어머니 묘의 불빛이 삼각형으로 교환했다는 전설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어머니를 여인 후 이련 스님은 인각사에 주석하며 지필에 몰두했다. 스님은 어떤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썼을까? 황룡사 구층 목탑에 버금가는 희망을 모두의 마음에 쌓아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련 스님의 영적이 모셔진 인각사 국사전입니다. 이련 스님은 삼국의 역사에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에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삼국유사를 편찬을 했습니다. 삼국유사는 모두 9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왕력편과 두 번째 기편이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기편입니다. 9개 편 중에서 오직 이 기편에만 따로 서문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이련 스님이 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중요한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군조선, 즉 고조선의 이야기는 기편의 첫 번째 편인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 하늘나라의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이곳에 내려와서 곰이 변한 웅녀와 혼인을 해서 단군을 낳아서 바로 그게 단군왕검, 우리 역사의 첫 번째를 장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자면은 곰이 변해서 어떻게 사람이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게 잘 와닿지 않는 얘기죠. 바로 그걸 염려해서
이런 스님은 이 서문에서 대개 새로 나라를 열고 할 때에는 그런 신이한 일들이 많은 것이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사망오제의 그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더 심한 그러한 얘기들이 많다. 우리의 이 단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 일인가 하면서 기이 신이한 일을 기록한다라는 편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이런 정신이 없었다면은 단군조선의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스님은 이렇게 기편에서 굳이 서문을 밝혀가면서까지 우리 역사의 첫머리를 알리고 싶어 했을까요? 이런 스님이 살던 시대는 몽골과의 싸움을 거쳐서 우리가 원의 간섭을 받는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님은 우리 민족이 이 민족이 그렇게 간섭을 받는 그러한 약한 민족이 아니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또 그 역사를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잘 가꾸어오고 일구어온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사를 엮고 특히 기편에서 단군조선을 비롯해서 쭉 내려오는 역대 왕들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기편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수로는 왕역편과 기편이 1, 2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1, 2편을 차지하고 있는데 권수로 보자면은 전체 분량의 40%가 된 거의 절반 가까운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상부기사가 크게 이렇게 왕역 기편의 역사적인 부분과 그 다음 흥법편 이하의 불교적인 부분 나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상부기사를 편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잘 찾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이런 스님이 많은 발품을 팔아서 아주 소중한 자료들을 모아서 기록해 준 덕분에 적지 않은 삼국 사회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수록된 이야기마다 흥미로운 요소가 많아 오늘날 문화 콘텐츠로 활용 가치가 높다. 특히 불교와 관련된 나라들과의 문화 교류는 동아시아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다. 삼국유사의 나머지 부분은 불교 문화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흥법편은 고구려백개 신라의 불법을 처음 들여온 분들 그리고 법흥왕과 이차전 성사 이야기 같은 그런 불교를 일으킨 이야기 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편은 탑상편인데 이름 그대로 불탑과 불상 그 밖에도 불교 건축물, 공예품 이런 불교 문화재를 모아놓은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의예편은 불교 사상사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14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광과 자장, 원효와 의상 이런 불교 사상으로 큰 이름을 남긴 분들의 업적을 잘 엮어 놓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주편입니다. 밀교 고승 세 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통과 피은이 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통은 진정한 기도 같은 걸로 아주 훌륭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10편의 이야기입니다. 피은편은 이 번거로운 세상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 은거하던 고승들의 10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웅면비 연불서승이라는 제목으로 웅면이라고 하는 노비, 여자 노비가 연불을 해서 극락에 왕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진주 지방이 되는 강주에 그 지방의 유지가 사람들과 함께 극락에 가기를 기원한 그런 연불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노비인 웅면도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풍습으로는 노비는 법당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당 바깥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기도하던 그 신분 높은 재산도 많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신분도 가장 낮은 노비 그리고 여자인 웅면이 제일 먼저 그 연불의 지성이 너무 가득해서
극락왕생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정말 드문 예가 되겠죠. 전통시대의 여자의 활동으로서, 그것도 신분이 전한 사람이 귀족이나 보통 사람들보다도 먼저 바라는 바 극락왕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셀라 사람들에게, 또 이거를 얘기를 듣고 있는 고려 사람들에게 너무나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런 스님이 이런 얘기를 담아낸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원간섭교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문화민족으로서 다시 우리의 자주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큰 군사력도 아니고 큰 정치력도 아니고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런 굳건한 간절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보통 사람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면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웅면비 연불스승의 대표적인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 편은 효선편입니다. 불교에서 볼 때 효도는 선행과 함께한다라는 뜻에서 5편을 모아서 이렇게 삼국유사 모두 9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구산 안에는 이런 삼국유사의 판본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스님의 비의 모습 같은 이런 자료를 놓고 우리가 찾았을 때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후대에 삼국유사를 남기는 것, 그것이 이련 스님이 택한 최상의 수행이 아니었을까.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라고 하는 겸손한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수십 년간에 걸친 치밀한 자료 수집과 엄정한 고증을 통해서 삼국유사를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삼국유사는 날이 갈수록 현대에 올수록 그 문화적인 의미가 더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국유사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졌던 그 굳건한 믿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세계를 휩쓰는 질병의 어려움도 이러한 따뜻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라는 그런 희망에서 인각사 마당에서 TV고승전 이련 스님과 삼국유사 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삼국유사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시대를 앞선 고전이라 할 수 있다. 대립과 갈등, 분열을 일삼는 지배층의 정치와 종교의 허울을 벗어내고 평등과 화합을 추구하는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삼국유사는 일제강점기 민족 정기가 말살될 위험에 처하자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고대인들의 곡진한 정이 있는 삶을 21세기를 사는 우리 역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는 세상을 향해 큰 울림을 주며 앞으로 그 빛을 더해 갈 것이다.